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 여당 사령탑으로 정청래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가 더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전국 상황 오늘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께 오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당심이 이른바 계속해서 당 대포를 자임해왔던 정청래 후보에게 향했습니다. 앞서 호흡 피해 등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이 됐는데 당심이 향한 이유에 대해서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현재 새로 출발한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당원들의 민심이 모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태세 전환을 못하고 있는 모습 또한 그 영향력을 크게 미친 걸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전환길 위에 극우 아스팔트 세력들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고 내란 동조 정당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서 아마도 우리 당원들께서는 강력하고 유능한 개혁 정당이 될 민주당을 이끌어줄 인물을 찾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과 원팀이 돼서 지금 현재 여전히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있는 내란 종식과 국정 혼란을 극복하고 대내외적인 변수들을 극복해서 부강한 국가, 정상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염원이 담긴 그런 투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 대표 초반에 앞서 나갔던 흐름을 어쨌든 유지를 했습니다. 당대표 임기가 내년 이제 8월까지입니다. 1년 남짓, 1년 조금 이제 더 남았군요. 1년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 동안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이자 그리고 나서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장하게 될 텐데 이번 선거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박찬대 후보가 이길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청래 후보보다는 박찬대 후보를 좋아한다. 이거는 뭐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심이 있는 곳에 반드시 후보가 있을 거다, 당대표가 있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전당대회를 김어준 대 이재명의 이른바 대리전 양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긴가민가 했는데 전당대회 때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라는 분이 옥중에 있는데 이분이 또 메시지를 내요. 그래서 이분이 메시지를 내서 박찬대를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김용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본인이 2명을 언급했잖아요. 정진상과 김용 이 2분 정도면 된다고 했고 강선우 후보자를 자진 사퇴하는 데 있어서 17분 전에 박찬대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명심과 뭔가 소통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고 요즘에 최대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최동석 씨 있지 않습니까? 인사혁신처장. 그분이 이제 지난달 제가 알기로는 4월 20일인지 6월 20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청래라는 사람은 자기 현씨,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얼굴 내미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지 정청래의 시간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3차례에 걸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끼침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힘을 넣는데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크게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한 개딸들의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실체적 권력은 사실 없습니다. 인지되고 해석되는 영역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휴가를 떠난다고 하지만 잠옷 씁쓸하고 제가 볼 때 박찬대 후보하고 정청래 후보의 격차가 20%가 크게 넘었습니다. 도리어 또 대의원조차도 사실 아주 살짝 50%를 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과 박찬대라는 하나의 원팀이 제대로 민주당 내에서 개딸들과 권리당원, 개딸들 그리고 대의원마저도 그분들의 어떤 영향력이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한편 이제 정청래 대표의 선출로 인해서 여야 간 대치가 조금 더 심화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정청래 대표 이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고 이미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헌법재판소 이제 개정안도 제출했고요. 국고 보조금도 차단하겠다. 또 국민의힘 의원을 무더기로 제명 촉구하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잖아요. 정 대표의 승리에 돌아간 만큼 이런 대야 강경 기조가 변할 가능성은 이제 없을까요? 우선 지금 김기영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신 의혹들과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은 당심이죠. 그래서 당심에 맞춰서 지금 대통령도 어쩌면 국민이 또 당심인 것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가고 있는 것이고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는 정당의 모습을 저희가 건전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국민의힘의 이전에 윤핵관이라고 불리던 정당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고요. 대의원과 당원 간의 투표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래야만 그게 민주적인 절차가 소통되고 있는 것이겠죠. 지금 말씀하신 강경 기조가 후퇴할 것이냐, 계속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미 국민의힘의 핵심 관계자로 있었던 지도부의 면면들이 지금 특검이나 각종 검찰에 의한 범죄 혐의로 인해서 소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의원은 공천 개입 혐의가 있고 내란 동조 의심을 받고 있는 추경호, 권영세 의원 등의 의혹도 있고 정치자금 위반 혐의로 권성동 의원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보자면 국기문란과 이것이 구체화되는 혐의까지도 어쩌면 특검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바라보고 계시고요. 이념 가치 집단이 아닌 어쩌면 국정농단을 통해서 사익 추구 집단이 된 그런 지도부가 있는 정당이라면 당연히 국민들은 이전의 사례를 볼 때 강경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땐 좀 헛웃음이 납니다. 뭐냐면요. 저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수사를 통해서 기소도 안 됐죠. 기소돼서 재판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8개 사건에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재판이 중지됐습니다. 떳떳하면 재판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내란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통해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 또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하십시오. 해도 되는데 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간짜리 개헌이 미수입니다. 지금 미수지 않습니까? 3시간짜리 개헌이 미수인데 이게 곧 내란인지 여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북 간에 있어서 북한의 현실화된 핵을 이고 있습니다. 그 핵이 노무현, 김대중,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계속 공고화됐습니다. 그렇다면 3조 원의 현금과 8조 원이 갔습니다. 그럼 3시간짜리 계엄 미수와 그다음에 현실화된 핵의 위협 사이에서 국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피해를 준 게 뭐죠?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묻고 싶은 게 뭐냐면 그 핵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방조하고 묵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적 행위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야가 지금 봤을 때는 뭐냐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이제까지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어떤 발목을 잡았던 그 관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의 정청래 당 대표가 됐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마저도 이 부분이 본인한테 유리하지 않다는 걸 본인도 느낍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잘 행사해야지 그것을 상대로 절멸시키는 그런 어떤 폭력적인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이게 정치인가? 지금 정치인 아닙니까? 네. 예.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당선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강성 발언들을 해오기도 했었고요. 강한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당대표가 되고 나서 당선 일성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에도 굉장히 관심이 쏠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두 분과 짚어보려고 합니다. 수위 탈의 저항으로 구치소 버티기에 나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관련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두 분께서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과 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특검과 관련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해서도 좀 짚어봤어요.
특검팀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제출하면 즉시 처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발언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결국 들리셨습니까? 뭐냐면 수적 다수라는 생각하에 저희 뭐 이런 표현을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숫자가 깡패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라는 것은 의회 정치는 뭐냐면 법에 더해서 서로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접점을 찾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본인들은 상대는 없어져야 되는 대상으로 딱 규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국민들이 여러 가지 비판하는 분도 있고 저렇게까지 특검에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의하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면 도주를 하거나 자해를 할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시설을 위해할 경우에만 그렇게 거기에 있는 집행관들이 실질적으로 그거를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정청래 당 대표께서는 법을 초월해서 그 사람들이 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주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자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해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강제 구인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법 위에 군림할 수도 없고요.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재판이 중지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말씀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참 이렇게 명확한 사실이 드러나 있고 우리 전 국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이 목도한 불법 계엄의 밤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아직도 국민의힘이 바뀔 생각이 없고 내부 혁신이라는 것이 요원하다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법과 원칙 그 누구에게나 모두 동등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맞고 법과 원칙을 그렇게 강조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이 바로 윤 전 대통령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스스로 격을 낮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속옷만 입고 그것도 특검이 온다고 하니까 수의를 탈의하고 속옷만 입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이런 행태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제가 제 입으로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울 정도이고 저와 같은 느낌을 갖는 국민들이 다수일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법치주의를 다시 회복하자. 이전에 그 정치 검찰로 불렸던 특정 세력들에 의해서 편향된 법의 적용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길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가야 될 정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해서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이 인치가 있기 바로 전날 구치소를 방문했습니다. 예. 구치소 소장과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구치소 소장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공간만 특별히 더운 것도 아니다. 비슷한 온도를 유지하고 있다. 또 저희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말 보통의 평균의 구속인들이 할 수도 없을 정도의 많은 접견 시간을 특별한 장소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혼자 쐬고 있었다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아울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어떤 조사를 거부할 정도로 심각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뭔가를 노리기 위해서 본인의 죄를 이미 어쩌면 확정적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란범에 관련해서는 무기 아니면 사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 내가 기댈 것은 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혹은 어떤 여론, 나를 지지하는 소수의 극우 세력에게 이 지지를 받는 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세 전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볼 것인가.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되는데 누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지 생각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법은 누구에게도 평등하게 돼야 되는 겁니다. 법 위에 누구도 군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재판 받으시면 돼요. 대통령이 돼서 있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었지만 계엄을 했다는 이유로 헌재 결정을 대해서 파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릴 게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결정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거는 형사 심판 과정에 있는 겁니다.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의석수가 많으면 본인들이 사법부입니까? 입법부인데 이 법을 계속 만드니까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까? 그런 사법부는 왜 있는 겁니까? 그리고 영장에 대해서 특검에서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걸 기각하니까 이 사람들은 법원들은 이 영장에 대해서 발부하지 말고 특별 재판부를 만들자고 합니다. 이게 바로 위헌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실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들은 사법부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했다고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하고 특검한다고 겁박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새 당대표로 유력하다면서 자칫 통합진보당골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막을 수 있는 건 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주진우 후보는 이 말은 조금 선을 넘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앞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 어떻게 흘러갈까요? 그래서 뭐 타당에 제가 뭐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왈가불가할 입장에 있지는 않지만 바라는 바는 이렇습니다. 건전한 우리 국가의 어떤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려면 건전한 보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환길이라는 극우 아스팔트 세력이 등장해서 당대표 검증을 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나서서 가서 달려가서 인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후보가 등장하는 이런 정당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누누이 뭔가 좀 잘못된 지점을 많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이 이런 국민의힘의 행태와 그 내란 불법 내란 이후의 사태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검찰 조사나 소환에 수사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에게 강력한 지지를 주겠죠. 현재 국민의힘이 국민들로 받는 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과거 통합진보당이 이제 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일을 거론을 하기도 했거든요. 네. 통진당은 내란 예비음모 혐의만으로도 해산이 됐다 이렇게 발언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각자의 당에서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훈수 두실 필요 없고요. 집권 여당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정부가 잘하는지 이른바 본인들이 비판을 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당이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의 출장소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참 재밌었던 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강선우 후보자의 어떤 데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힘내라. 그리고 곧 장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국민들의 뜻이 맞았습니까? 개딸들은 원했겠죠. 근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아니면 국민의 뜻인지는 모르지만 일정 부분 내려오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죠. 본인들이 힘이 있을 때 그 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권력의 오만이 거기에서 비롯되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언제든 다리 찼다가 기우는 것처럼 유동성이 있는 겁니다.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본인들의 의석수가 있고 지금 대통령도 행정 권력, 그다음에 입법 권력 그리고 사법부마저 뒤흔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오만을 보이고 있는데요. 저희 국민의힘 지금 지지율 낮습니다. 그래서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렇지만 쇄신과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런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장 오는 4일에 방송 3법, 노란봉투법, 3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가능한 한 이들 법안 모두를 처리하겠다는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됐습니다.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계속해서 관련돼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협치를 해야 되는데 협치가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협치에 대해서 제대로 손을 내밀어라. 라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다음 주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부족하기 때문에 야당을 무시하고 간다?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야당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엊그저께 환율이 치솟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이 흔들렸습니다. 그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관세를 굉장히 협상을 잘했다고 하지만 주식 시장의 평가는 좋지 않고요. 세제 개편안도 마찬가지고 노란봉투법과 1년의 더 센 상법안에 대해서 주식과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게 엄중한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참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 누가 했습니까? 우리 기업들이 다 한 거 아닙니까? 3,500억 불. 그다음에 가서 뭐 다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본인들이 이른바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했던 게 뭡니까? 조선 협상, 조선 카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아니라 마스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기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울산에 취재를 했습니다. 울산은 현대자동차와 지금은 HD 현대죠. 그게 이제 예전에 현대중공업입니다. 중공업이든 조선업이든 자동차든 여기에서 보면 원청과 하청이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해서 하청이 여러 가지 문제를 원청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수천 개의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파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관세 협상에서는 그 관세 협상의 최전성에 등을 떠밀어 가지고 하라고 해놓고 또 안에서는 노란봉투법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그리고 더 센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을 옥죄고 있는 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부분은요. 어쨌든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기업들의 큰 힘이 있었는데 그와는 또 별개로 한편에서는 뭐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뭐 노란봉투법 또 말씀해주신 부분 등과 관련해서 좀 우려 있는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무시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야 협치의 가능성 없이 만약에 이런 강경 대응이 계속된다고 하면 당도 그렇고 대통령에게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되지 않겠냐라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돼 왔던 게 대화였고 소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줄기차게 거부해 왔던 게 윤석열 정부였죠. 국민 모든 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야당 대표가 범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나 국회도 가지 않겠다. 대화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인물이 윤석열이었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고요. 아까 주가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차에 아마 주가 지수가 마이너스 20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 평균이 거의 마이너스 10%대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3천을 주가 지수가 3천을 가리키고 있죠. 지난 며칠 전에 잠시 하락을 했긴 했지만 주가라는 것이 다양한 변수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날 미국 증시도 하락했고 EU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EU와 미국 달러화도 같이 하락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진단해 봐야 될 상황이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대응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거야말로 지금처럼 일방적인 매도나 매국을 하실 게 아니라 협치를 통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일이겠죠. 좀 전에 말씀하신 방송 3법과 관련된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들은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본회의에 올렸지만 국민의힘의 거부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인해서 거부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노동자, 우리 국민 다수가 노동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아니겠습니까? 또 방송 3법은 또 어땠습니까? 지금 많은 방송들이 우리나라의 방송법으로 인해서 정치가 휘두르는 방식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 전 국민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래 의제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바꿔나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독재고 전행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말 정치를 아직도 답답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엇을 지금 국민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정당의 모습인가라고 국민의힘에게 대묻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국 상황 박창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김기흥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